그 정신과 의사 닥터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좀 권위가 있으신데 지금 제가 잠깐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일까라고 의심을 하셔서 꼭 그 박사님 이름을 제가 외우고 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박사님이 강의를 좀 하러 다니세요. 자주 하러 다니시고 좀 그쪽 분야에서 알아주시는 분인데 강의를 제가 듣다가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서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부인이 일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고시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시공부를 하는데 고시공부 하는 것 치고도 머리가 조금 이렇게 뭐 브레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시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부인은 그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묵묵하게 진짜 뒷바라지 다 해서 정말로 합격을 한 거예요. 고시에. 그럼 이제 행복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행복 시작. 이제 우리는 행복만이 남았어 했는데 딱 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겨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아팠나요? 네? 아파버렸나요? 아니요. 문제가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하고 불화가 생겼을까요?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하고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들이 어엿한 검사잖아요. 이제 탄탄대로만 달리면 되는데 이 부인이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 경제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합격이 되고 나니까 시어머니 눈에 아들은 정말로 뭐 진짜 어디 가도 우상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와이프가 너무 하찮다 보니까 와이프가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인은 꾹 참고 계속 견디면서 지내고 있는데 늘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만 보면 하는 말이 난 너를 정말 안 봤으면 좋겠어. 난 너만 안 보면 행복할 것 같아.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기를 3년이 흐른 거예요. 3년이 흐르고 나서 그 시어머니의 소원이 정말로 이루어졌대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시어머니가 죽었다.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안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눈이 안 보인다. 네. 눈이 아예 안 보여요. 근데 이유도 없어요. 뭐 평소에 건강이 나빠서 이런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병원을 갔을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하는데 신경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 눈에 손상이 탁 가서 그 신경만 죽은 거예요. 보이는 신경만. 근데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경계, 정신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혹시 어떤 분이나 싫어하는 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이러이러한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닥터 분께서 본인이 원하면 우리의 뇌는 기억을 계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명령을 계속 듣고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우리 뇌가 정말 무서운 거고 정말로.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저도 들으면서 저게 정말일까 했는데 그 박사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우리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아픈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했던 사람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분야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말로 맞는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잘해주실 수 있죠? 잠시 그러면 인사 한번. 네. 어차피 보셨으니까 나중에 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자, 고리대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다 되셨어요? 아니요, 지금 잠시 그냥 인사만 하는 거라서. 네. 너무 늦지 않았냐? 준비 됐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강의를 해요? 마이크 들고 네. 처음부터 기다리지 못하면 아, 그래요? 그래도 인사는 좀 하고.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네. 본명은 고영훈이었는데 문화예술계에 저랑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어요. 한 8명 정도. 그래서 이걸로 안 되겠다.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이름을 가지지 않은 저의 예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리들이라는 거는 고리는 원래 링크, 연결이라는 뜻이에요. 연결 고리들 할 때 고리들 많이 쓰고 악순환의 고리들, 선순환의 고리들. 전 바야흐로 앞으로 다가온 시대가 링크 에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톤 에이지, 뭐 아이스 에이지, 빙하기,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있는데 뭐 반도체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는 연결의 시대다. 그러니까 링크의 시대다. 그 연결의 시대를 문을 확실하게 연 사람이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고요. 뭐 그런 의미가 고리들에 있습니다. 네. 네,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하지 않아요? 전 전지분야의 악이 악이라 생각이 나는데 아니 언뜻 보면 좀 중국분 같지 않아요? 아니 헤어스타일 이렇게 고수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20대 중후반부터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30년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게 굉장히 천천히 빠져요. 그래서 여기를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옆에를 깎으면 이걸 미술 시간에 배웠죠? 명도 대비 여기가 머리가 많아 보인다. 옆에를 짧게 치면 네. 옆에 그래도 검술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숱 많아 보이는데 그런 이유라고는 네. 생각도 못했어요. 미학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얘기했습니다. 역시 예술가입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팟캐스트 같이 시작하면서 강의 드릴 텐데 팟캐스트 시작할 때 오프닝을 조금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박수 조금 전에 저한테 아주 환영을 잘해주신 것처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잠시만 이따 시작할게요. 선풍기여서 좀 덜하죠? 네. 저쪽에.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비 오는 날이라 정말 다행이고요. 축복의 장마 진짜. 힘내서 말했어. 할까요? 잠시만요. 옆에서요. 여기. 좀 가까이 들이 가까이. 아니요, 소개를 아직 안 했어요. 아, 그래. 소개를 처음부터 하는 거. 준비. 그러면 어떻게 나오지 말까요? 저쪽에 있다가. 잠시만 이따 제가 소개 소개하면 시간이 따로 있어요. 네. 정식으로. 준비. 큐. 네, 올바른 말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다양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정보와 활용을 중심으로 재미와 의미를 주는 언어 힐링 방송 말달리자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합니다. 계속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달리자가 이번에 3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거 광명세움 작은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요. 뵐 때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또 기분이 좋아서 그날 하루가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이 일주일이 더 연결이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그러면서 또 기다려지게 되고 또 금세 한 달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이 말달리자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혜와 또 알토란 같은 정보 그리고 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강사님은요. 예술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본명이 따로 계시지만 저는 필명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리들 작가님 강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떨어져 계세요? 아. 옆에 좀 사이좋게 네, 아무리 팟캐스트지만 네. 네, 앞에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가까이서 사이좋게 그쵸? 제가 자꾸 옮겨가게 저는요 원래 그 남상은 아름다운
여자 네.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약간 50cm를 좀 유지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미모의 여성분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시니까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네. 거리를 좀 이렇게 많이 의자를 거리를 놓고 제가 시선을 허공을 지금 계속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허공 천장을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기분이 좋지는 않나요? 기분 좋은 스트레스 아닌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동물적인 본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은 발전기가 따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동물들을 보면 이제 진화생물학적으로 번식기가 되면은 남성들의 아드레날린 지수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은 상대방 수컷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드레날린 지수가 올라가는데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예쁜 여자를 볼 때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발전기가 따로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은. 그래서 정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냐 편안함이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허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허공을. 그런데 기분 좋은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소개부터 하셔야 되는데 계속 스트레스 얘기만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긴장하셨어요. 미모의 지금 여성분들을 보면서 긴장하셨어요. 저기 훈남 남성분들도 있는데 저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그러면 편안함과 스트레스가 공존하는 그 상태에서 팟캐스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본명이 고영훈인데요. 고영훈이 문화예술계, 사진작가, 화가, 건축계, 방송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문화예술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한글 이름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 고리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제가 좀 퓨전을 좋아하고요. 융합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자신이 학문간의 연결 고리들이 될 수가 있고 또 사업과 사업 간 연결 고리들이 될 수 있고 그런 인간이 되고 싶어서 고리들이라는 예명을 선택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고리들로 했는데 네. 고리들 치면 지금 딱 저밖에 안 나오고요. 너무 편해요. 네, 좋아요. 진짜 고리들은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서 바로 딱 들켜버리니까. 네. 그런데요,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떤 건지 살짝 맛배기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 인류 전체가 맞이하게 된 새로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 두뇌를 좀 더 창의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일단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그 대처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그리고 제 강의 시간에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한도 내에서요. 그런데 요즘 왜 브레인 얘기도 많이 하고 두뇌를 많이 써야 된다, 또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에는 두뇌를 많이 활용을 해라, 뭐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자기주도성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저는 진짜 인간 본연의 행복, 네. 행복이라든가 의미, 삶의 의미 같은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두뇌를 안다라는 것이 그 자신을 아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두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요. 네. 네, 좀 세세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핵심들을 좀 전달해 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오늘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냐 그랬더니 좀 기억을 잘하는 그런 기억력도 좀 개발을 시키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두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절대 건망증을 저한테 가져오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건망증이 되게 심해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나요? 오늘 이런 강의를 들으면? 뒤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건망증이 심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두뇌가 뭔가에 몰두해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좋은 많습니다. 쪽으로요. 네. 아주 전응화가 아니고 자기가 뭔가에 네. 두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좀 소소한 것들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네. 좋은 징조고요. 지금 이 나이에는. 네. 네.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추구하는 게 강력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아. 건망증이 있다는 뜻은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라는 게 두뇌도 그 가용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소홀해지게 되고,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서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또는 아내나 부부 사이하고 자식들한테 가는 게 에너지를 자기한테만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건망증인 거고, 그 전에 뭐 기억법이라든가 공부에 대한 것은 사실 오늘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그거는 따로 여기가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학부모로서 알아야 될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이번 방송은요. 네. 어쨌건 그 기억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은, 이건 진화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감정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감동과 감정이 가지 않으면 인간은 원래 기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 그 교육에서 정말 키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감동할 수 있는 그 힘입니다. 에너지. 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저절로 뭐 영어 단어도 잘 외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감정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감동, 감정, 감성, 그것과 기억은 일치한다. 기억력은. 이게 핵심입니다. 네. 벌써부터 강의를 한 3분의 1을 들으면 고리드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사실 이런 두뇌 개발에 대한 강의도 하시지만 그 전에는 예술가셨잖아요. 네네. 어떤 분이 하셨는지 직접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다 그렇지만 서울대를 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꼴찌까지 떨어져 보기도 하고, 고등학교를 퇴학당했다가 뭐 자퇴 처리해가지고 다시 서울역에 있는 학원을 다녀가지고 다시 고등학교를 재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아무튼 그랬었는데요. 네, 굴곡이 많은 학창 시절을 보내셨군요. 근데 고2, 고3 때 성적도 떨어지고, 그리고 원래 제가 그림 쪽에 초등학교 때부터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학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커버해야 되겠다. 우리 시대에는 사실 진로 적성 지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우리 그 삼촌이 화가였어요. 그래서 화가한테 동양화가였는데, 그래서 저는 동양학과를 지망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가서 여러 가지 성과가 좋았어요. 대학교에 가서. 그래서 역시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대학에서 이제 굉장히 좀 우수한 학생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서울대를 졸업할 때는 이제 그 청와대에 초청이 돼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이제 서울대 대표 졸업생으로 일명 서울대 수석 졸업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건 결국에는 서울대를 가신 거죠? 네. 꼴찌하다 보니 서울대를 가셨어요. 여러분 귀 쫑긋하고 세워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어쨌건 질문이 뭐였죠? 왜 이런 얘기 했나? 자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 스스로 두뇌가 이렇게 변해가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뇌과학적인 지식을 쌓아가면서 성인들도 다시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그런 계기가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걸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그래서 100살이 넘어도 인간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면 새로운 뉴런 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손상되는 그 뇌세포를 다시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건망증이 좀 있지 않으세요? 몰입하셔가지고 소개하시다가 또 강의로 가셨어요. 네, 건망증이 좀 아니 좋은 거라면서. 소개가 네, 그 정도만. 네. 네, 그 정도만. 그러니까 아티스트인데요. 백남준 씨가 당시에는 우리 모든 미대생들의 롤모델이었어요. 왜냐면 전 세계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네, 여전히 네. 아직도 백남준을 능가하는 사람이 지금 막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 그렇게 예술성이 있는 분이 이런 뇌과학 쪽에 사실은 감성과 이성이 공존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연관관계가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보통 대중들은 현대미술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고호 피카소 이렇게 떠오르는데 예, 저는 이제 미술 전공자이기 때문에 네. 현대미술은 스토리텔링이나 컨셉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가 할 말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나 견해 같은 거를 남들이 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때만 예술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제가 주로 했던 것은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았던 게 아니라 책 읽는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면 새로운 스토리텔링하고 컨셉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꿈이 과학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대학교 다닐 때 과학 잡지만 그 세 종류를 정기구독을 했어요. 사이언스하고 뉴턴하고 과학동아리. 그때 지금은 인터넷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한 서너 종류를 보고 있어요. 과학 잡지를.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뇌과학이 1990년도 이후에 fMRI라는 기계가 개발이 되면서 91년, 92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93, 4년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두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나 지금 뭐 서울대 그 뇌과학 원장을 하시는 분이나 네. 뭐 의사들이나 뇌과학을 접한 시기는 비슷해요. 그렇군요. 또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씩 알게 되는 이런 깨알 같은 재미 참 좋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더 잡아먹지 않고 바로 저희 고리들 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오늘은 특히 또 지금 녹화하고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의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솔직해져야 된다는 그런 거를 강의를 한 200번 넘기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나운서께서 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고시 공부를 8년 동안 뒷바라졌던 아내를 아들이 검사가 되자 부각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며느리를 보기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 두뇌가 스스로 눈을 실명으로 만들어버린 그 실화를 어떤 정신과 의사가 얘기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착각하는 뭐 얀톤의 실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지나가는 길에다 갖다 놓으면 그 물건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가다가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얀톤의 실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물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 실험이 있는데 뭐 한쪽은 건강 이야기를 틀어주고 한쪽은 교육 얘기를 틀어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여기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나중에 인터뷰하면 둘 중에 하나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심 없는 건 귀 속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걸 이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그러는데 칵테일 파티 때 여러분도 간혹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칵테일 마시면서 옆에서 하는 얘기 듣는 거. 이 사람한테 얼굴로 그냥 네네 해주고 이 얘기만 계속 듣는 거야.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부동산 하는 얘기만 들리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 인간의 두뇌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보기 싫어하면은 안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보고 싶어하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했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모든 인간은 왜 평등한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깨달은 바를 1분 정도만 얘기하고 그다음 내과학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 스토리가 제가 중고등학교 동기부여 강의를 할 때 꼭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가장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자기 외모에 대한 비하예요. 작은 키, 못생긴 얼굴, 여드름 뭐 이런 거. 네. 거울을 막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요즘 중학생들 화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잠깐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되나?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시집이나 잡지나 소설책을 제외하고 단행본, 교양서적, 좀 약간 아카데믹한 그런 책들을 12,000권 이상을 봤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는 기간이 저는 대략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제가 지금까지 국가의 정규직으로 세금을 낸 기간은 한 2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프리랜서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도서관에서 기거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살았던 거는 예술가로서의 꿈을 꿨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컨셉하고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 그건 책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쭉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유독 저의 어떤 그 관심을 끄는 게 뭐였냐면은 사후의 세계에 대한 책들이었어요. 뭐 영계와 이 지구상의 뭐 비밀 같은 것들. 근데 왜 그랬냐면은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월남전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사진만 보고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세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종교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톨스토이는 7살 때부터 삶과 죽음을 고민했답니다. 자기 일기장에 이게 나와 있대요. 스티브 잡스가 17살 때 삶과 죽음을 엄청나게 고민을 했대요. 근데 사실 10대까지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떤 위대한 성과를 냅니다. 그 자기 인생 전체에서. 왜냐하면 그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을 섬세하게 만들어주고 집중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봐도 기억력 이런 거에 굉장히 좋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어려서부터 조실부모한 사람들의 그 성취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교도소도 많이 갑니다. 좋은 멘토를 못 만났을 경우에는. 어쨌건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은 종교가 없어요. 모든 종교 자체를 그냥 졸업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 신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종교가 없는 유신론자죠. 그래서 중학교 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2번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문둥병자 이야기도 나오고 장애인들이 천사일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변한 거다. 이런 설교들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또 이렇게 절에를 또 다녀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구니가 본시 부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명의 본시 부처다 이러면서. 자, 그리고 그 종교서적에는 나오지 않은 이제 어떤 책들이 있냐면 채널러들이 있어요. 천사들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쭉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신이 지구상에 인간들을 태어나게 할 때 자율권을 준답니다. 영혼들한테. 자율권을 주는데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조건, 외모, 키, 집안, 부모, DNA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데 마음껏 의자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계에서 가장 나이 어리고, 그러니까 영계에도 좀 레벨이 있어요. 천사들도 레벨이 좀 있는데 레벨이 가장 낮은 사람이 지구상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키 크고 아름답고 머리가 좋고 재벌가에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런 어떤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큰 회전의자에 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순서대로 거의 이거는 약간의 변칙이 있긴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법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과 거의 동급인 그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미카엘 대천사장 같은 그런 급의 굉장히 그 사랑과 내공이 위대한 그런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은 지구상에 어떻게 태어나냐면 가장 먼저 차지하는 게 낙태야. 누군가는 뱃속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그 지구인들이 모든 의식이
성장하기 전까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테러를 당해야 해요. 그 역할을 맡는답니다. 위대한 선사. 그 다음에 장애인. 두뇌가 이상하게 태어난 전응아, 사이코패스,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범죄인들의 두뇌는 그 두뇌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성장 환경의 문제. 자, 성장 환경의 문제가 뭐예요? 성장 환경이 나쁜데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조건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고아로 태어난다거나 이런 거야.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위대한 영혼들이 그걸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태어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쭉 보니까 여기서부터 한 이쯤 이렇게 이쯤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어떤 중간급에 우리가 사람을 급으로 나눈다는 참 좀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나누기도 하니까 중간급으로 태어나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사명감이 있다는 거죠. 자, IQ 100에서 IQ 120 또는 80 이 사이에 IQ로만 따져보면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사명은 뭐냐면요. 자기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타고났는데 사주팔자는 존재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얘기로 들어가면 아주 길어지니까 아무튼요. 그 사주 제가 이제 외곽을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우리 인체에서 세포가 분열하고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별빛이 작용을 한다는 걸 제가 배웠어요. 우주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별빛들이 우리의 세포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세포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이 우주 내에서 우리와 관련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관련이 있어요. 사소한 별빛까지. 아주 작은 별빛까지. 그런데 우리들은 태양과 달, 그 다음에 금성, 화성들이 일정한 위치에 배치됐을 때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특정 별빛의 결핍을 안고 태어납니다. 바로 그 결핍이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핍이 캐릭터를 만들어준다. 그 결핍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결핍, 가장 많은 결핍을 선택한 사람들이 원래는 영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다. 자, 이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서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이 보이면 빨리 고맙다고 얘기를 해라. 진짜 고맙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다들 잘생긴 거예요 진짜. 저기 한 번 보인다 저기. 감사합니다 피디님 감사합니다.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자기보다 키가 작은 사람한테. 왜냐면은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가서 앉아라 그러는데 여기 먼저 앉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기다린대요. 남는 자리가 뭐가 남는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왜? 어른이잖아요. 이게 어른이잖아요. 어른의 자세잖아요. 힘든 자리를 자기가 자청할 수 있는 그런 태도. 낮은 자리에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영계에서도 그런 어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힘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동기부여하고 관련이 되냐면 자기 현재에 대해서 전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조건이라면 자기는 원래 위대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선택을 한 겁니다. 원래 위대한 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상에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보였을 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나보다 못한 애였거든. 그러니까 저런 조건을 타고났거든요. 지금 아름다운 제 아나운서 웃고 있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좋은 조건을 먼저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지금 옆에 있는 PD님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그 조건이 잘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보이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자기 개발조차 할 수 없는 그 전응아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세상의 아픔을 이렇게 줄여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우리 중간급에 태어난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이 아픔을 줄여가야지 이 천사들이 그 고통을 덜 받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 스토리를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기서 주변과의 비교하지 않고 자기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과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까 그 시어머니 얘기 약간 흥분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며느리를 그 괄시했던 시어머니. 지금 창의성이 더 중요해진 이유는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계 3차 세계,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은 기후와 인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상이 변화하고 인간이 앞으로 전쟁을 하느라고 서로 전쟁할 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났을 때 전 국가가 뭐 과학기술 모든 걸 총동원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우리 지금 지구를 침공한 게 아니라 그 온난화와 관련된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의 공통의 적이 돼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양극화가 있고요. 양극화가 되는 이유는 컴퓨터와 로봇, 인공지능 등이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들이 일자리를, 중간급의 일자리를 계속 빼앗으면서 중산층이 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양극화하고 특히 인공지능하고 IoT, 사물 인터넷의 등장이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 조건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머님들이 여기 지금 비율 어머님들이 가장 많은데, 어머님들이 지금 교육계의 어떤 그 흐름대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봐야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7일날, 6월 7일날 튜링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한 그 영국의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자기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컴퓨터와 인간이 문제로 대화할 때 제3자가 대화하는 두 존재가 둘 다 인간이라고 느끼면, 10명 중에 3명 이상만 둘 다 인간이라고 느끼면 그 컴퓨터는 이미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는 것을 계속 해왔어요. 그 컴퓨터 쪽 관련된 데서 거기에 막 사람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달에 통과를 했어요. 33%의 사람이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를 할 때 저 컴퓨터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인간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인간들을 속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의 교육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과학기술이 이미 거기 먼저 도달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위력이 얼마만큼이냐면 전 세계 모든 인류의 IQ를 합친 것보다 더 영리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인공지능.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식들의 두뇌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가야 될지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책을 2012년에 출판을 하면서 서문과 관련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굉장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얘기를 많이 써놨는데, 자, 첫째, 고도의 창의성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일단 실업자가 돼요. 고도의 창의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갔다고 칩시다. 마이크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의과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의과대학에서 모든 생명체나 바이러스는 진화를 하잖아요. 그 진화하는 것에서 그 대처 능력, 그러니까 새롭게 연구하는 의사가 아니면은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구개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발견을 해내고 발명을 해내는 능력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실업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아무리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과외? 지금 학교가 붕괴한다고 얘기해요. 저기 미래학자들은. 그냥 교육 생각해보세요. 컴퓨터가 인간을 속이는 시대예요. 컴퓨터가 인간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인공지능이 하게 돼요. 자, 그런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 두뇌 개발이라는 거는 가끔 안철수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T자형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게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12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두뇌가 말랑말랑할 때 먼저 뭐를 그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야 되냐면은 몰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 교육이라는 건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런 형태로 배웠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도덕, 뭐 윤리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과목이 이렇게 있고 점점점 대학 가면서 자기 전공으로 가는 방식으로 지금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커리큘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교육계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우리나라 그대로 수입을 했거든요. 내 생각에는 앞으로 한 30년간 안 바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공교육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비를 누가 해야 되냐면 각 가정에서 엄마들이 해야 된다. 자,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자, 칙센트 미하리하고 그 몰입의 저자 황농훈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어떤 특정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몰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뇌가 말랑말랑할 때 12살 이전에 뭔가에 몰입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돼도 몰입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뇌가 15세가 넘으면 어느 정도 세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